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유한 최대호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호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갑부로 넓은 토지와 많은 곡식을 가진 이였지요. 그의 집에는 여러 머슴과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온 마을이 바보 머슴이라 부르는 박진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말이 느리고 손재주도 둔해 보여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움직였고 다른 머슴들이 한 번에 끝낼 일을 두세 번에 걸쳐 해냈지요. 하지만 맡은 일만큼은 끝까지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진수를 우습게 여겼으나 이상하게도 진수의 손길이 닿은 밭에서는 병충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돌보는 채소는 유난히 싱싱했고 그가 가꾼 곡식은 알이 굵고 단단했지요. 마치 땅이 진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이 또 밭을 살펴본다니까. 그래도 요상한 건 저놈이 돌보는 밭만 온전하단 말야. 맞아. 작년에 온 고을에 메뚜기 떼가 들었을 때도 저놈이 맡은 밭만 성했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진수가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한 지도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진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진수는 초라한 방 안에서 등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붓을 놀리는 진수의 손놀림은 낮의 둔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그 종이 위에는 세상을 향한 한숨과 언젠가 정의를 되찾고자 하는 다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바보 머슴이라 불리는 사내가 한때 영모 누명을 쓰고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라는 것을. 진수의 아버지 박윤겸은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이였지요. 그러나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했습니다. 그때 겨우 15이었던 진수는 가문이 멸문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집안 식구들을 잡아가던 그날 밤 진수는 뒷담을 넘어 산으로 달아났지요.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아버지의 결백을 밝혀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수는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하며 머슴 일을 했고 밤에는 혼자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때를 기다렸지요. 그는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어 있어야 했지요.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수야, 또 멍하니 서 있느냐? 예, 마님. 죄송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대호의 안주인은 진수를 불러 자잘한 일들을 시켰지요. 아침에는 부엌길을 거들라 하고 낮에는 밭을 매라 하고 저녁에는 땔감을 패라 했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때로는 화덕불이 끓는 솥 앞에서 땀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밤새 허드렛 일을 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하지만 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힘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최대호의 외동딸 은지가 진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18살의 은지는 고운 얼굴과 빼어난 몸매를 지닌 처자였지요.
은지는 고개를 돌려 진수를 흘낏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우리 집 마당을 밟다니. 은지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수 같은 머슴들을 하찮게 여기며 함부로 대했지요. 진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나가면 눈살을 찌푸렸고 진수가 일하는 곳을 지나갈 때면 옷깃을 여미며 코를 막았습니다. 진수는 은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저 아씨는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도 진수는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지요. 그의 글씨는 비록 느리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한 획 한 획에 염원을 담는 것처럼 말이지요. 진수는 아버지가 남긴 책 한 권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여백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귀들이 있었지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진수는 그 글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은지는 온종일 심심했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수를 놓거나 글을 읽는 것뿐이었지요. 그날도 은지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런 천한 것이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구나. 은지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말을 타고 고을 어귀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시녀 하나만 데리고 나온 길이었지요. 은지가 타고 있던 말은 순한 앞말로 평소에는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잉! 말이 크게 놀라 뒷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말등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찰나의 순간 은지의 몸은 다리 난간을 넘어 강물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씨! 시녀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은지는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파고들었고 무거운 치마가 몸을 잡아당겼습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지만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손이 은지의 팔을 움켜잡았고 힘껏 끌어올렸지요. 은지는 그 손에 이끌려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둑에 올라온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니 진수가 온몸이 젖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진수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도 못한 채 기침만 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목구멍이 따가웠지요. 진수는 은지의 등을 두드려주며 물을 토하게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은지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보 머슴이라 무시했을 사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지요. 은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물러났습니다. 은지는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진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물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리던 그 거친 손, 걱정스러운 눈빛. 은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자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은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수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지는 뒷간에 가려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은지는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정갈한 글씨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슴이 글을 쓴다고? 은지가 알기로 진수는 글을 모르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수는 자신보다 더 나은 글씨체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은지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눈빛에는 슬픔과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였지요. 저 사내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머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는 것일까? 은지는 더 보고 싶었지만 누군가 올까 두려워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설쳤습니다. 진수의 글 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지는 진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지요. 무언가 비밀을 품은 사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평범한 머슴이 아니야.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사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은지는 처음으로 신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진수를 보는 자신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은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수의 비밀을 알아버린 이상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지요.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은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진수가 홀로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때였지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수야. 은지가 부르자 진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씨라고 부르지도 않던 은지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의아했지요.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은지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진수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종이에는 정갈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글이냐?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자신의 비밀이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밤마다 글을 쓰는 것을.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영모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참수당하셨지요. 은지는 숨을 죽이고 진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죽였지요. 저는 그때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예. 저는 역적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품어온 비밀을 처음으로 다른 이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지요. 은지는 진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스러움과 결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여기서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은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머슴이 사실은 비운의 사대부 집안 자제였던 것이지요. 은지는 부끄러움과 동정심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글을 쓰는 것이로구나.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언젠가 세상에 알릴 날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어찌 되겠느냐?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최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관아에 고발할 것이 분명했지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하실 대로 하십시오. 하오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증거를 모을 때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은지는 진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은지는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신분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낮은 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지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아씨. 하지만 조심해라. 다른 이들이 알게 되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던 양반집 아씨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와 진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진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진수는 은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볼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화를 멀찍이서 엿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대호의 집에 드나들며 온갖 청탁을 받아먹는 탐욕스러운 아전 이태성이었지요. 이태성은 몰래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득였지요. 역적의 자식이라. 이것은 쓸모가 있겠는걸. 이태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미 진수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덮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조용한 밤, 최대호의 집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이태성은 최대호를 찾아갔습니다. 최대호는 마침 사랑채에서 장부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태성은 공손히 절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영감께 아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대호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지요. 영감댁의 머슴 진수 말입니다. 그자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가? 그자는 역적 박윤겸의 아들입니다. 영모를 꾀한 자의 자식이 영감댁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를 덮고 이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그것이 사실인가? 제가 직접 그자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영감의 따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최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역력했지요. 역적의 자식을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재웠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딸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었지요.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최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진수를 붙잡아 왔지요. 진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사랑채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최대호는 진수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역적의 자식으로 내 집을 더럽히느냐. 진수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이지요.
진수는 고개를 들어 이태성을 보았습니다. 이태성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지요. 영감, 소인은 억울합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입 닥쳐라. 관아에서 역적으로 판결한 자를 내가 감히 아니라 하느냐. 최대호는 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굵은 매가 진수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진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참을 뿐이었지요. 아버지. 은지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것이지요. 은지는 피투성이가 된 진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가 감히 아비의 일에 입을 대느냐. 내가 역적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숨겨주었다지. 채통도 모르는 것이. 최대호는 은지에게도 호통을 쳤습니다. 은지는 할 말을 잃었지요. 최대호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이놈을 집 밖으로 내쫓아라. 하인들이 진수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은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진수는 피투성이 몸으로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빗물이 상처를 파고들어 고통이 더욱 심했지만 진수는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은지는 몰래 부엌으로 달려가 약초와 음식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 진수를 찾으려 했지요.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딘가로 떠난 뒤였지요. 진수야. 은지는 빗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진수가 쫓겨났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만약 자신이 더 조심했더라면, 이태성이 엿들을 틈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최대호의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지기가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은계 여러 덩이가 사라진 것이지요. 창고지기는 놀라 최대호에게 달려가 아뢰었습니다. 영감, 큰일 났습니다. 창고에 은이 없어졌습니다. 최대호는 직접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은괴가 든 괴짝이 텅 비어 있었지요. 최대호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도둑이 들었구나. 그때 이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이태성은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감, 이것은 필시 그 머슴놈의 짓입니다. 쫓겨나기 전에 은을 훔쳐 달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놈이. 최대호는 곧장 관아로 달려가 고발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도둑질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지요. 관아에서는 즉시 진수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진수를 찾기 시작했지요. 진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비바람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쉴 곳이 없었지요. 진수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진수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진수는 깨어나지 못했지요. 그렇게 진수는 절벽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수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지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낯선 초가집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린 쪽을 보았지요. 백발의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형형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인장께서는 누구십니까?
진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말라 있었지요. 노인은 물 한 그릇을 떠다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깊은 산속입니다. 나는 서문학이라 하오. 진수는 물을 받아 마시다 그만 손을 떨었습니다. 서문학. 그 이름은 진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한때 관아에서 명필로 이름을 날렸던 은둔 선비였습니다. 진수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존경하던 분이기도 했지요. 선생님이십니까? 그 서문학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그러하오. 그런데 자네는 어찌 나를 아는가?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박윤겸의 아들입니다. 서문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진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서문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가 박윤겸의 아들이었구나. 이제 보니 눈매가 꼭 닮았구나.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윤겸은 나의 제자였네. 비록 큰 벼슬은 하지 못했지만 그처럼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은 드물었지. 서문학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나도 안다네. 윤겸은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의 세금을 착복하는 것을 고발하려 했지. 하지만 그 관리들이 오히려 윤겸에게 역모의 누명을 씌운 것이라네. 진수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때문에 희생된 것이지요.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생님, 소생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고 싶습니다. 서문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지.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하오나 소생은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천민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에게는 윤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에게는 진실이 있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라네. 서문학은 그날부터 진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무예를 익히게 했지요. 진수는 배움에 목말라 있던 터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진수는 날로 성장해 갔지요. 어느 날 서문학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서문학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진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편찮으십니까? 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서문학은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진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지요. 그 중에는 진수의 아버지가 남긴 족보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그리고 관찰사에게 전할 서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네. 윤겸이 죽기 전 내게 맡겼던 것이지. 이 문서들이 있으면 자네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게다. 선생님, 그리고 이 서신에는 당시 세금을 착복한 관리들의 명단과 증거가 담겨 있네. 이것을 관찰사에게 전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문학은 힘없이 미소 지었지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윤겸의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가거라.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치란 것이 그런 것이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지. 서문학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는 스승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말이지요. 스승의 장례를 치른 뒤
진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문학이 남긴 문서들이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진수는 이제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학문과 무예, 그리고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까지 갖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진수는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윤. 아버지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지요. 진수는 박윤이라는 이름으로 고을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탓에 진수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윤은 행상으로 가장했습니다. 등짐을 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곡식과 약초를 팔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박윤의 진짜 목적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을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었지요. 이 약초는 열 내리는데 좋습니다. 아이가 아프시면 다려드리십시오. 박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값을 제대로 받지 않았지요. 오히려 굶주린 이들에게는 곡식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박윤을 고마워했지요. 저 상인은 참 착한 사람이구먼. 그러게 말야. 세상에 저런 상인도 있다니. 박윤은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은 살기가 어떻습니까? 말도 마시오. 세금이 날로 무거워져 죽을 지경입니다. 관아에서 거두어 가는 것이 많습니까? 많고 말고요. 작년에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세금을 더 걷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박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고발하려 했던 부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윤은 밤이 되면 몰래 관아 근처를 살폈습니다. 담을 넘어 장부를 보관하는 곳에 들어가 세금 기록을 살펴보았지요. 장부에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올라간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었지요. 나머지는 최대호와 이태성이 나누어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윤은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며칠을 조사한 끝에 박윤은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최대호와 이태성이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착복한 기록과 그들이 은밀히 주고받은 서신까지 확보했지요. 박윤은 이 증거들과 함께 스승이 남긴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윤은 관찰사가 머무는 도회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회에 도착한 박윤은 관찰사의 아전을 만났지요. 박윤은 조심스럽게 서신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관찰사께 전해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이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전은 의아해하면서도 서신을 받아 관찰사에게 전했습니다. 관찰사는 서신을 읽고는 깜짝 놀랐지요. 서신에는 수년간 백성들을 착취한 관리들의 명단과 증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문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신빙성이 높았지요. 관찰사는 즉시 박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서신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가? 박윤이 들어서자 관찰사는 물었습니다. 소인은 박윤이라 합니다. 이 서신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그러합니다. 소인이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관찰사는 박윤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장부의 기록, 주고받은 서신, 백성들의 증언을 적은 문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로군. 하지만 자네는 어찌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었는가? 소인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앙에서 감찰관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관찰사가 조정에 장계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박윤은 모든 일을 마치고 조용히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행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었지요.
아무도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민 장본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박유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약초를 팔 뿐이었지요. 곧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박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박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 바람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감찰관이 포졸들을 이끌고 최대호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최대호는 마침 사랑채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호는 여기 있느냐? 감찰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대호는 놀라 밖으로 나왔지요.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한 죄로 잡혀가야 한다. 감찰관은 명을 내렸고 포졸들이 최대호를 결박했습니다. 최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곧이어 포졸들은 창고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은괴가 가득 든 괴짝이 발견되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감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최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포졸들은 이어서 이태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성도 곧 붙잡혀왔지요. 나는 억울하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이태성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냉정하게 증거 문서를 내밀었지요. 이 장부를 보라. 내가 최대호와 함께 백성들의 세금을 나눠 가진 기록이 여기 다 있다. 이태성은 장부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내 놈들은 수년간 백성들을 착취했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세금을 더 걷어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지. 이런 죄악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감찰관의 호통에 최대호와 이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지요. 포졸들은 두 사람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구경했지요. 저 악독한 것들이 드디어 잡혔구먼. 하늘이 알아보셨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제야 한풀이가 되는 것 같았지요. 관아에서는 엄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성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대호와 함께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머슴에게 씌운 도둑 누명은 어찌 된 일이냐? 그것도 제가 꾸민 일입니다. 머슴의 신분을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지요. 최대호도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보 머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최대호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감찰관은 두 사람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고 두 사람은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은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머슴이 아니라 진짜 어른은 그분이었구나.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모든 일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감찰관은 이 일의 공로자를 찾았습니다. 관찰사로부터 박윤이라는 이가 증거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감찰관은 박윤을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윤이 관아에 들어서자 감찰관은 공손히 맞았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바로잡은 공이 크오. 그대의 이름과 신분을 밝혀주시오. 박윤은 품에서 서문학이 남긴 문서를 꺼냈습니다. 족보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였지요. 소인은 박윤겸의 아들 박윤입니다.
감찰관은 문서를 살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박윤겸이란 말이오? 그러합니다. 감찰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윤겸의 사건은 조정에서도 의문이 많았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다시 조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소. 이제 그 억울함이 풀리게 될 것이오. 박윤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었지요. 감찰관은 이 모든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머슴으로 살았다니 세상이 부끄럽구나. 감찰관은 박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임시 서리로 임명했지요. 박윤은 이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백성들은 관아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박윤이 서리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서는 날이었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최대호를 잡아들인 그 행상이라더군. 아니, 행상이 아니라 양반이었다지 않나. 그게 바로 옛날 바보 머슴이었다던데. 박윤이 관아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자 술렁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윤은 백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여러분, 저 같은 자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지요. 저는 한때 이 고을에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백성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박윤의 말에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지요. 하지만 세상을 바로잡은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박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박윤은 관아의 서리로 일하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은지였지요. 은지는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유배를 가고 재산이 몰수된 뒤 은지는 먼 친척집에 의탁해 살고 있었습니다. 서리님을 뵙고 싶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전이 박윤에게 전하자 박윤은 은지를 맞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했습니다. 아씨. 박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저는 아씨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지요.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윤은 은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제가 먼저 사죄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은지는 박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윤은 놀라 은지를 일으켰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씨께서는 제 비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을 바보라 부르던 제 입이 부끄럽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윤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요. 사람의 귀함은 옷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아씨께서도 이제 그것을 아셨으니 충분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박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지요.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 사실 생각이십니까? 박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며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전보다 마음은 편합니다. 그것이 다행입니다.
박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일어서며 말했지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지가 관할을 나서자 박유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박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야 스승님의 가르침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박유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았지요. 어느 날 박유는 스승 서문학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지요. 스승님, 하늘은 결국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스승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박유는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인애.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스승이 가르쳐준 길이었고 박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지요. 박윤은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